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 7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이 말했다. 문재인이 시켜서 했어. 난 책임 없다. 이것이 한동훈의 말입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제목은 1심 무죄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한동훈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상 대법원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수사 관여한 사람이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농단 1심 무죄와 관련해 어제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이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제 국민의힘 앞에 출근하는 한동훈에게 물어봤죠. 그거 양승태 그거 다 무죄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 대법원이 수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죠? 대법원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건 김명수가 의뢰했다는 거고, 김명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요? 문재인 지시를 받았죠. 문재인이 김명수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김명수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야? 문재인 시켜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얘기는 문재인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의 당시 수사 책임지였습니다. 3차장.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서로 출근하던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러분, 자, 나는 책임 없어. 문재인이가 시켜서 한 거야. 그 다음에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다. 이 아직 중간 진행 상황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승태가 죄가 있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해가지고 한 4, 5년 더 끌고 가겠다. 그러면 윤석열 임기 끝나고 앞으로도 몇 년 더 진행되면 흐지부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하는 짓거리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계속해서 고등법원 끌고 가고 대법원 끌고 가서 몇 년간 질질 끌어. 그동안 그 사람 옷 벗고 나와서 국회의원 되거나 한동훈이처럼 비상대책위원장 하거나 아니 변호사 하거나 그러고 끝나버려. 당하는 사람만 죽을 지경이에요. 양승태는 징역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징역을 6개월 갔다 왔어요. 지금 한동훈이는 계속 끌겠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왜 적절치 않아? 자기가 수사해놓고. 자기 수사가 올바랐으면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그건 1심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 안 해?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논고한 거에 대해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나 수사 정직하게 했습니다. 올바릅니다. 1심 법원이 판결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누가 수사했어? 본인이 수사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수사검사가 나중에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수사로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나라 판사와 검사가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가 뭐냐면 어떤 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책을 다시 쓰는 심정으로 판사를 했다.
한동훈이가 지금 그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주제넘게 판사하고 검사가 역사책을 쓰고 앉아있어. 수사하면 되지. 누가 우리가 한동훈이 보고 역사책 쓰라고 그랬어요? 수사하라고 그랬지. 누가 주제넘게 검사 따위에게 역사의 평가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수사를 하라고 그랬지. 수사검사가 역사학자에? 지가 무슨 건방지게 역사책을 쓰고 앉고 있어. 나중에 평가가 어떻게 돼? 왜 나중에 평가를 받아?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잘했으면 잘못한 거다,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기자들 앞에. 이건 1심 판결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다. 누가 한동훈이 보고 역사책 쓰라고 그랬어요? 검사 보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한동훈이 보여드릴게요. 한동훈의 얼굴. 한동훈이 이제 수사, 기소하고, 양승태 기소하고 발표한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헌패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했다라고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잡아 가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둔 게 한둘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추성훈이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은 사람 감옥에 죄 없는 사람 감옥에 보내는 걸 아주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위세가 시켰어. 문재인이 시켜서 한 거야.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겠어. 건방지게 검사가 왜 역사책을 쓰고 앉아 있어요? 누가 이런 시건방을 떨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검사 따위가 역사책을 쓰도록 시건방을 떨도록 내버려 두고 있나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구형할 때 뭐라는 줄 알아? 박근혜가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 검사가 왜 헌법 정신을 떠들고 앉아있어? 헌법 정신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지. 자기는 수사를 하면 되지. 온갖 거창한 얘기는 다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박근혜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어쩌고. 주접은 다 떨었어. 자기가 혼자 주접은 다 떨었어. 그러나 이제 와서는 나 책임 없어. 문재인이 시킨 거야. 역사가 평가해 줄 거야. 시건방에 극치를 떨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이한테 시건방 떨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일이 있어요? 저는 기자로서 당신이 기사 잘못 썼어.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아니, 그걸 확인은 못했네요. 그게 올바른 기자야. 내가 수사 잘못했네요. 그 올바른 검사야. 위스 시켜서 했고요. 나중에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동훈이에요. 자, 조선일보 어제 그 기사입니다. 허욱 기자가 썼어요. 주접 떨지 말고 양승태에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봐도 죄가 안 돼. 주접 떨지 말고 항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조선일보 기자의 어제 리포트입니다. 이거 아마 또 질질 후배 검사들이 질질 끌 거예요. 이제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 몇 년 질질 끌고 그동안에 자기들은 다 변호사 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도망가 버리고. 주접 떨지 말고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고 한동훈은 사퇴해야 됩니다.
어제 만났대요. 뭐 용산에 가서 만나가지고 이 방엔 처음 들어와 보죠. 한동훈 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저 바깥에 보세요. 여러분. 157분 동안 만났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만남 중에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없었다. 뭐 디올백 얘기는 없었다. 관심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그겁니다. 김건희 디올백은 이 양승태 사법농단 엉터리로 재판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둘은 디올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 야, 우리가 그 수사 잘못했지. 한동훈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선배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승태 잡아놓죠. 선배가 하라고서 한 거예요, 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고 이 사람은 법무장관 하다가 지금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입싹 닦고 양승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생각 안 해. 이 둘에. 그리고 김건희 디올백을 논의했을까 안 했을까 이따고 얘기는 하고 앉아있어.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할게요. 이종윤 씨가 광고비를 내고 광고한 의견 광고입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불법 사기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고 4.15 총선, 3.9 대선 및 87년 이후로 치러진 모든 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단죄의 범위 안에는 윤석열과 한동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월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 15일이니까 지난 월요일이 아니네요. 예. 벌써 2주 전 월요일 날 행정법원에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서가 행정법원에 접수됐고,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준비서면을 여러분께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행정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행정법원, 시민단체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어제 제가 행정법원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하라라고 하는 성명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성명 요청서 및 그 다음에 이러이런 증거를 제출하라 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걸 천천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밤에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보낸 성명 요청 및 문서 제출 요청서입니다. 사건 번호 2024-24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인은 접니다. 피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노태학 위원장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상로 신청인은 이 사건 소명을 위하여 피신청인 노태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성명 해명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 문서를 요청합니다. 자, 성명 요청사항 첫 번째,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사인란에 사인을 도장을 날인한 후 교부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100매 범위 안에서 미리 사인을 날인해 놓은 후 교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지 발급기로 인쇄를 하라. 그리고 인쇄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일렬번호를 떼지 말고 효성용 본토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라 라고 되어 있다. 자, 공직선거법 179조에는 이게 무효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첫 번째, 정기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 공직선거법은 법이고요. 179조. 이거 상위법이고, 그거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중앙선거관리 규칙 10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투표용지란 이러이러한 것들이 정기 투표용지다라고 중앙선거위원회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투표인에게 교부한 것, 이것이 정기 투표용지다. 자신이 도장을 찍어다. 중앙선거위원회 규칙에도 100조에도 써 있어요.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은 것, 이것이 정기 투표용지다. 둘째, 사전투표관리관도 투표용지 인수하고 난 뒤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에 줘라. 이것을 정기 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의미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한 용지, 그러니까 도장 찍지 않고 선거인에게 준 거, 이거는 정기 투표용지가 아니므로 그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런 뜻입니까? 라고 노태하게 물어봤습니다. 있잖아. 공직선거법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규칙에 도장 찍지 않은 거, 날인하지 않은 거, 이건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정기 투표용지가 아니므로 그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겁니까? 노태학 씨? 그럼 지금까지 다 무효네? 지금까지 한 대통령 4.15 부정선거, 4.15 선거, 3구 대선, 지방선거 다 무효네? 자, 계속 읽어나갑니다. 위 179조, 무효투표를 규정한 179조 제1항, 정기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요? 야, 정기 투표용지 사용하지 않은 거는 무효로 한다. 이건 강행 규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강행이 아니고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인가요? 노태학 씨? 무효로 한다.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게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담 따먹기로 써는 글인가요? 노태학 씨? 계속 읽어갑니다. 자, 성명 요청 두 번째 및 문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자, 위에 공직선거법 157조 제2항 및 158조 2항에 따르면, 또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에 따르면 정기 투표용지란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정당한 선거에 교부한 용지, 이게 정기 투표용지. 두 번째,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수하고 난 뒤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교부한 용지를 투표용지, 이것을 서투표용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 원래 100조가 있었어요.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정기 투표용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00조에. 근데 84조 3항을 슬쩍 2014년 1월 17일에 끼워 넣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자신이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수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공직선거법에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 관리 규칙 100조에도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기 투표용지라고 되어 있어요. 정기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 투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끼워 넣었어. 날인은 도장의 날인, 인수의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라고 슬쩍 끼워 넣었어요. 이거 법적 근거가 뭐죠? 노태학 씨, 해명하세요. 법적 근거가 뭐예요? 인수의 나름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느 조항인가요? 법을 대서의 법. 헌법이에요?
법조문 되세요. 노태학 씨.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 및 158조 제2항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러분 공직선거법 157조에도 그렇게 돼 있고 158조에도 도장 찍으라고 돼 있고 공직관리규칙 100조에도 도장 찍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여 슬쩍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을 슬쩍 집어넣은 이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슬쩍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태학 씨.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경우 날인은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청할 당시에 회의록을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어떤 사람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회의록을 주십시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그 입법 취지와 제안 배경 등을 기재한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잘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심의 활동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위원들에게 올려요. 그때 사무처 직원이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열려요. 9명입니다. 9명이 이제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이 다 발언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껴놓을 때 공직선거법 2개의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미 만들어진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위반하고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인쇄할 수 있다고 슬쩍 껴놓았을 때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요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 요청도 했고 이 행정법원을 통해서 내라! 회의록을 내라! 도대체 누가 2개의 법을 다 어기고 규정도 어기고 슬쩍 껴넣는데 누가 그거 슬쩍 껴넣자라고 말했는지 그거 좀 알고 싶다. 회의록을 내라는 겁니다.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그러니까 슬쩍 껴넣은 84조 제3항은 상위 법률인 공직선거법 157조 제2항 및 158조 2항, 157조는 본투표고 158조는 사전투표입니다. 2개 다를 위반되어 무효인가요? 즉 157조, 158조 위반했으니까 슬쩍 자기들 관리규칙을 껴놓은 거 2014년 1월 17일 날 슬쩍 껴놓은 거 인쇄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위반이지요. 그러니까 무효인가요? 아니 무효가 아닌가요? 그 규칙은. 노태학은 답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사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이른바 임의 규정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제3항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또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상위 법률인 공직선거법 157조 그리고 158조 공직선거관리규칙 100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공직선거법 179조 1항 1호 정기투표용지를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하고 선거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직접 찍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여 도장의 날인 인쇄 날음으로 가림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제3항에서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이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 인쇄 날임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신설한 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선거, 즉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0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그 모든 선거에서 모조리 나 신청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 공직선거 유권자들에 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형을 투표용지에 인수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만 하여 온 이유가 무엇이냐. 모조리 아니 어쩔 수 없이 뭐 잘못 예외적으로 인수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모든 선거 지금까지 8년 동안 했던 모든 선거를 다 인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성명 요청 세 번째 및 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피신청인 노태학은 중앙선거관리원장 노태학은 2024년 4월 5일과 6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와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본투표에서도 종전의 각종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인형을 인수하여 신청인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 유권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라 라는 선거 행정처분을 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가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 인형을 인수하여 신청인은 이상로를 포함한 전국 유권자를 교부하고 그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라! 라고 한 선거 행정처분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달한 지시공문을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제 제가 서울행정법원 제7부에 성명 요청서 및 문서 제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것이 이제 도달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미 송달이 됐습니다. 이상로가 재판을 걸었다 라고 송달이 됐어요. 준비해라 답변서 보내라고 보냈고 성명 요청서도 어제 접수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도달될 겁니다. 자, 제가 카메라 출동 시청자 48분을 이렇게 모아서 대법원에 똑같은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가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어제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채권자는 48명 예, 카메라 출동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은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피고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입니다. 자, 신청 취지 2024년 4월 5일, 6일, 10일에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신청 취지입니다. 자, 이제 행정법원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고 대법원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를 하면 이제 이 공은 대법원으로 튀게 됩니다. 같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대법원에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조희대가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에 도장을 찍으라는 게 반드시 다 도장을 찍으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훈이는 뭐라고 그랬냐?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인쇄 나름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상위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불똥이 대법원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훈에게 튈 겁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윗분들 심사를 거슬리지 않으려면 빨리 기일을 잡아서 심리하고 인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투트랙입니다.
행정법원을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제 개인 소송이고 대법원은 제가 48분의 소송인단을 모아서 박주원 변호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압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개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소식은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첫날 신청인이 몰렸다는 겁니다. 29일 오전 9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까지 1시간이 걸리는 등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인기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연리 1.5%인가요? 예, 1.6에서 3.35의 연리로 빌려주면서 5억까지 빌려줍니다. 5억.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제도다. 근데 그 규정을 두지 마라. 연소득 1억 3천에 뭐 이런 거 두지 말고 무조건 결혼하면 신혼부부에게 5억 원을 꽂아라. 연리 1.6%에서 꽂아라. 그냥 꽂아라. 그리고 첫째 아이 나면 1억 원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나면 2억을 탕감해주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5억을 주는 겁니다. 집 사라. 5억을 주고 집을 담보로. 연리 1.6%. 첫째 아이 나면 1억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나면 2억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나면 완전히 다 탕감해주고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 평소부터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에 국고보조금을 41억 원이나 줬다는 겁니다. 민생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약 41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민생당은 매분기 2억 3천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9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4월 총선 선거보조금까지 합치면 4년간 최대 53억 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소멸 수준에 접어든 정당이 세금으로 운용되고 국고보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둔 2020년 2월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입니다. 당시 현역의원 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이어 제3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58명이 저는 낙선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은 2.71%로 비례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민생당은 그 뒤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등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실무진도 대부분 당을 떠났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 2명, 2010년 지방선거 후보 11명을 낸 것을 빼면 입후보자도 없었습니다. 민생당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의원 보좌관과 당치자들도 비전이 없이 당에 더 남을 이유가 없어 떠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국가의 수준은 돈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정치자금법상 2% 득표를 넘으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내일로 미래당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1당과 2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닙니다. 중간평가가 아니라 양당 체제를 심판하는 양당 체제 심판 선거입니다. 양당이 지금과 같은 일을 계속 버티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래로 같은 제대로 된 제3당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로는 계속해서 뭐 윤석열 한동훈이 비판하는데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4월 10일 선거는 대선이 아닙니다. 총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내년 미래노 같은 올바른 정당이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두보를 확보하면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두보를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넬로미러로.org에 접속하셔서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들은 아까 봤잖아요. 민생당 1년에 40억인가 선거 끝날 때 이번 선거 끝나고 53억 지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은 세금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금으로 국가를 살려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있고 후원금을 내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기 농협계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아산에 내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산갑 지역구에 우리 넬로미로 당 후보자가 오늘 개소식을 합니다. 혹시 아산에서 뵐 분이 있으면 아산에서 뵙겠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